안녕하세요. 2017년 5일 밑으로 주저앉고 훌쩍 넘고 폭격설 때문에 세면 사재기를 한다. 그러든 북한을 때린다. 그리고 안철수가 되면 홍준표 되면 그리고 축하 전화는 없다. 지난 한 언론사 문재인 당선을 가상으로 그리며 이번 선 존망이 걸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문재인은 안 된다는 거죠.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주 홍석현 틸러슨 국무장관 대북 군사행동 도록 친부를 치러왔습니다. 그 보수가 아니면 우리 한 달 전 이 실제 그 시간을 직접 겪은 협박이 얼마나 사기였는지 기억해두기 위해서입니다. 팔이 벗어나서 된 진보 보수의 대결을 볼 수 그리고 그 한 언론입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매우 힘든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 정부 방송 특성상 뉴스를 계속 봐야 분 단위로 계속 쓰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재밌는 뉴스가 많아서요. 볼 힘들어요. 기사가 네, 경제다. 경제 분야의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경제자문여객 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외교안보 분야가 눈길끄는 강경화 유엔 사무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기용됐습니다. 안보 특보에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임명. 많은 분들이 매일 이제 주말 방송을 하니까 윤석열 검사 네. 오늘부터의 임명도 넘어가죠.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윤석열 검사만 때 또 대단한 다 잊혀졌어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그죠? 윤석열 검사도 그렇고 하성 정책실장도 그렇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일반적으로 인사 많으니까 그냥 인상적인 게 뭐냐면 라고 양대 저격수로 김상조 모두 근데 경제 전체 보수 성향의 그리고 되겠죠 관료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청와대 근데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네. 경제 부분에서 보수 중도 다 있다 맞춘 것 같고 후 장관이 이례적인 분이고요. 물론 외교부에 몸을 담긴요. 네, 그렇죠. 여성 국장인가요? 했지만 그리고 실제만 위장 전입하고 네, 딸의 이중 국적 문제가 있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다 언급할 만해 다른 분들은 전부 다 했으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검사 이 인사를 상징하는 출입 기자 은행이에요. 잠깐 들어. 인사 내용을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네. 우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기자들도 다닌 거군요. 그러니까 판성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인물도 좋지만 좋았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검사를 내세웠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건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빨리 예전 그 검사와 그때 사실 검찰이 정치권 분위기도 그랬지만 너무 잠깐 컷 하나만 들어. 네. 언론 대통령님 83학번이다라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80학번도. 저는 내가 동기생이 저기를 했었습니다. 개인적 그거 오늘 거론하는. 실제. 네, 2003년입니다.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 멘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대통령 최초로 대화하는 소리잖아 나오시면서 같은데 무슨 대통령이야. 근데 이제 이 광경 사람이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같은 막강한 이 개혁 문제는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걸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 예술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강경화 후보자 외교장관 후보자도 우선 외모가 제가 보기에도 안다. 거기 편집장 있지 않습니까? 편집장으로 만들어내고 혹은 아나운서 있지 않습니까? 95번에 됐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하고는 좀 적이고 세련 문적이고 실제 커리어도 그렇죠. 네, 애써 염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소수자나 난민 인권 문제요. 우리 외무부에서는 대부분 있지. 법 수준의 스탠다드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최초의 외교부. 그리고 정부가 약점을 다루는 딸 위장 전입이 이제 부동산 투기 그 케이스가 아니라고 본 거고. 그분 아들의 군대 딸이라서
또 딸 국적 회복이 밝혔습니다. 그거는 특히 외교 보면 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점은 다 청문회 때 왜냐면 그 5대 비리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위장 전임이 문제가 됐다고 한 것 같고 그래서 청문회에서 평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되면 막 칭송만 언론을 통해서 갑자기 청문회에서 탁 치고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노력. 인선 발표 나고요. 관련해서 인사오다라는 논평 내긴 했습니다. 당연히 청문회에서도 집중공개 하게 되겠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좀 노련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노력다. 인물도 노력. 네, 또 윤석열 자요. 이완규 인산지검장이 검찰 내부망 대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서명 요구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이게 거의 지금까지는 검찰 내부에서의 반발에 타이밍이 워낙 좋았. 검찰의 조직형 시절에는 모든 단위에 이번에 그런 게 없어요. 윤석열 검사라고는 상징 워낙 타이밍이 잘 때려서. 자, 다음 순위. 이완규 부천지청 노무현 전 대통령 검사와의 하다고 합니다. 네, 결혼했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이제 4시 59분쯤 평안 미사일 한 발 발사했습니다. 저는 꼭 일주일 만이고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훈련선 국무장관 동안 밥 먹고 하는데 안 먹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양반이 뭐라 그러냐. 체제 보장하고 이제 다만 새 안보 라인이 어떻게 말로 안전 보장은 필요 없고 떠보는 목적이었지 않았을까. 강력한 상태로 나서겠다. 뭐 그런.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했습니다. 문 대통령 오늘 하루 연차 내고 머물렀는데 북한의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받습니다. 휴가였어요? 네,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 휴가가 그중에 하루를 정식 여기서 웃음이 빵 터졌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연차가 제가 보기에는 꼼꼼하니까 규정한 내 휴가가 어떻게 돼? 전 거의 틀림없이 규정을 지져봤겠죠. 대통령이 아무 거니까 뒤져봤더니 그래서 하니까 그럼 그중에 하나를 보거든요. 굉장히 좋은 메시지인 거예요. 룰을 따르고 연차 써도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이 얘기 나오니까 제 나름 시도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례적 리얼미터하고 만나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상징을 잘 다룬다는 왜냐하면 검찰개혁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위원회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검사라고 하는 상징으로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죠. 국가보훈처라는 국민에게 국가에 여기 이제 피우진 유방한 가슴 당했다가 국가를 구해 복귀했단 말이죠. 퇴출시켰어요. 보다 국가보훈의 저한 말이죠. 이것도 상징. 들이 이런 레이어로 담고 있어요. 뭐 지역 안배나 서열 탕평 파괴나 격식 말로 설명하지 않는데 이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정문으로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이거 언론에 잘 안 그리고 합창단 있죠. 합창단이 다 선발됐어요. 일부 안 따지는데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람이 안철수 후보 지지한 아니면은 5.18 희생자 그다음에 야당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걸 달지 못하게 했다. 담고 있거든요. 한 힘이 되는 게 창조경제. 이거 아직도 2주 지내야하는데 이제 그거를 1, 2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가 그래서 소양에서 나오는 거라고. 인문학 정치를 하고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식의 정치가 계속되면 이 기존 문법으로 상대하기 이렇게 계속 헤게모니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 3구 이 보수의 표를 주는 우리 운동권이고 그다음 성공의 이미지를 좀 운용한 진보. 사실이 아니든 이미지지만 성공하고 세련되고 이런 진보 보수에서 항상 진보가 이 강경화 윤사들을 통해서 굉장히 쿨하고 세련 정의로운다 이런 이미지 있는 거예요. 사람 하면은 꼰대스럽다, 능글능글 맞다, 하다 여성을 비하 떨어지게 돼 있어요. 상징 투쟁에서 이기고 있어 제가 보기에는 정부 스타일을 보수가 여야 한다. 지구 큰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견제 균형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정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당이 이번 정부를 제목 정도. 네, 문재인 대통령 차사라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서대강 제주 문제는 계속 제기했으니까. 넥슨이 강남 땅 거래 사실을 알았다라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 확보하고도 합니다. 넥슨. 그렇죠. 네.
이거 재수사가 되겠네요. 이런 뉴스들이 있고요. 하여튼 인문학적 정부다. 상징투쟁에서 깎는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징투쟁에서 이길 수 안 깎는 게 좀, 예. 여기서 끝내 대통령 리얼미터 권수 안녕하십니까?
면서 자, 취임 2주차 지지도가 나왔나요? 네. 네, 나왔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등 다른 후보를 투표한 국민들 대다수도 문재인 정부의 초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도 나타났는데요. 지난주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인수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취임 직후에는 전망을 물었고 취임 2주차에는 그래도 현재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했습니다. 처음 조사인데요. 10명 중 8명 이상인 81.6%가 잘한다는 긍정평가를 했고요. 반면 10.1%만이 잘못한다고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전 정부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81.6%의 긍정평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4주차에 취임하셨을 때의 첫 번째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4.8%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6.8%포인트가 더 높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유난히 낮았어요. 네. 유난히.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비교를 해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76%였습니다. 5.6%포인트가 더 높은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주차 물론 인수위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 긍정평가가 높이 나온다. 네. 언론과 이제 허니문 기간인 것도 있겠지만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징으로 기본적으로 대중에게 정서적으로 어필하다 보니까. 네네. 저는 이 긍정지수 계속 상당 기간 동안 올라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주목할 점은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41.4%의 득표를 올렸고 나머지 한 60% 같은 경우 투표를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정수행 평가에서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또한 대다수가 지지를 하게 됐다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유승민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78%가 잘한다는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78%는 예, 높은 편이네요. 상당히 한 4명 중 3명 이상이 유승민 후보를 찍었던 잘한다고 평가를 했고 안철수 후보 투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75%가 긍정평가를 했고요. 하나 더 볼 것은 홍준표 후보를 찍었던 분들도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41%가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지수네요. 네.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무려 95%가 잘한다고 긍정평가를 했고요. 불과 3%만이 잘 못한다고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이라든지 보수층이라든지 연령대별로는 어때요? 예, 연령대별 같은 경우도 60대 이상 같은 경우도 긍정평가가 더 높았는데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10명 중 7명 이상인 73%가 긍정평가를 했고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홍준표 후보를 찍었잖아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도 71%가 잘한다고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초반이긴 합니다만, 기선제압. 네. 기선제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상징 효과 때문이라고 보는데, 여간, 이렇게, 이게 점점 문화적 헤게모니 대결에서 이겨가고 있다는 게 보수 입장에서 굉장히 단순히 선거에서 졌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문화적 헤게모니를 지어간다는 건 이제 상대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무의식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이 더 세련되고 이쪽이 더 멋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무의식과 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은 지금 스타일을. 자, 보통 2주차에는 다른 정권, 그러니까 리얼미터 데이터나 다른 여론조사 데이터상 대통령 취임 2주차에는 보통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보통 떨어집니다.
2차 정부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자세하게 준비는 안 해왔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두 번째 주에서는 소폭 떨어졌고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박근혜 전 그 정부에서도 두 번째 조사에서는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아, 리얼미터 그때는 없었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혼나시고 그럼. 아니 저는 전반적으로 취임 직후에 네. 여타 정권의 지지율이나 여타 정권의 취임 직후 올라가나 하락하나 이 통계도 좀 알고 싶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갤럽은 있잖아요, 자료가 그죠? 있는데요. 예. 예, 저희들 자료가 있는데 오늘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하셨고요. 다른 조사 사안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지도가 높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한 2주차 흐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 대통령의 행보가 뭐였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흔히 기억하실 겁니다. 꼬마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사인해 주려고 책가방 여는까지 다 기다려가지고 아이들 소통 홍보를 많이 꼽았는데 여론조사상에서는 검찰개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적폐청산과 개혁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요 여론조사에는 말이죠. 네. 물론 그 쪼그리고 앉아 사인하는 거 파격 소통 행보 이것도 마음에 들어왔지만 이런 여론조사에는 아무래도 검찰개혁 이런 거를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항을 설계를 할 때 저는 꼬마 앞에 쪼그리지 앉아가지고 대통령 시간을 한 3분 5분 정도 뺐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것이 1위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인상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이제 검찰개혁 이런 걸 해야죠. 그럴듯하잖아요. 그건 총수님 생각이고 어쨌든 1위가 예상 외로 검찰개혁 등 적폐청산과 개혁 행보가 1위로 나타났는데 그 취임 직후에 1순위 개혁 과제가 뭔지를 물었습니다. 일치하는 결과인데 역시 검찰개혁이 1위로 나타났고 정치개혁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각 당 지지도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예, 문재인 효과로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3.3%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지도요? 예, 2014년 3월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 연합과 합당 이후로 50%대 초중반으로 오른 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67%까지 올랐고요. 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12%대로 호남에서 떨어졌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대구 경북에서도 38%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40%에 육박했고요. 1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층에서 28%를 기록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36%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은 12.4%로 2주 연속 하락했고요. 국민의당 역시 7.7%로 떨어졌는데 2주 연속 한 자릿수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역시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각각 6.8%, 6.6%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9.6%를 기록했는데 3.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역시 문재인 효과로 인해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지지층이 민주당 쪽으로 쏠린 결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조사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무선 80%, 유선 20%,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을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응답률은 7.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리얼미터 권수정 실장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인터뷰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인데 인터뷰가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혹시 청와대에서 전화 올까 봐 다른 전화 안 받으시는 겁니까? 예.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십시오.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 꼭 연결해서 전화하려고 했던 것은 네네.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 예, 중앙지검장. 아, 이 검찰 직인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예, 예. 서울중앙지검, 서울지검장이면 또 모르겠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예, 예. 사법연수원 동기시라면서요? 예, 23기 동기입니다. 예, 액면가로는 거의 삼촌 조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연수원 다닐 때 이렇게 뭐 자주 만난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그 연수원 동기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네네. 어떤 분인가요? 성격은 아주 호방하죠. 예. 술도 잘 드시고. 그렇지만 검사로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본 내용으로는 예.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다. 아주 집념이 있고요. 그리고 성향은 뭐 합리적 보수라고 할까? 예. 본인 스스로가 법질서의 수호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그 치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조직을 본인은 사랑한다고 또 했고요, 실제 검찰 예, 조직은. 뭐 검찰에 대한 사랑도 뛰어납니다. 그렇군요. 댓글 수사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릴 네네. 수밖에 없는 건데 이분이 댓글 수사하다가 좌천이 됐죠. 예.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지검장에 임명을 했어요. 예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님 스스로가 그 임명에 대한 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 유지가 우리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그 현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임으로 본다. 그것이 인사 이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대통령이 이미 말한 내용 이상은 말씀 안 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뭐 우병우 수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반성적 고려가 있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도 구속 기소되는 마당에 도대체 우병우가 뭐간디 불구속 기소 그 많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다소 부실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공소유지가 더 중요한데 지금 공소 자체가 국정농단에 대한 기소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기소, 그다음에 특검에 의한 뇌물 기소, 그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기소. 이 세 파트가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소위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 네네. 언론에서는 정치 검찰로 표현되는 그 문제에 대한 그 개혁의 의지도 있는 거겠죠. 네. 그것은 뭐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진상이 규명이 되고 국정농단 우병우의 실체가 정윤회 문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요. 그것이 규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후과로서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책임도 따라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검찰 내부에서 그 이 인선에 대해서 제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택도 없는 얘기요. 네, 검사 인사는 그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는데 장관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장관이 없는데 그 누구 얘기를 들었느냐 제청을 받았느냐 뭐 차관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이 분명히 있고요. 더욱 그걸 떠나서 지금 검찰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뇌부에 관해서 오히려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그렇게 기계적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이완규 지청장은 지난 2003년에도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그것을 사실상 검찰로 넘기라는 그러한 뭐 의지를 표명한 뭐 사안마다 이렇게 딴지를 거는 같은 동기입니다. 인사권 저도 기억하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인사를 청와대에서 하지 말고 검찰이 스스로 인사하게 인사권을 넘겨라 이런 취지였죠. 검찰 중심주의의 아주 뭐 맹장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폭 빠져 있는 분인데 다른 면은 전혀 고려함이 없다고 저는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뭐 대체로 그 부분에 대한 법리는 밝기 때문에 뭐 일견 존중할 부분도 있지만 왜 우병우 수사가 부실됐고 또 돈봉투 사건 감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그렇게 정권 초기마다 그렇게 개입을 하는지 그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2003년 검사에 대한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때 그 자리에 계셨었죠? 예. 예. 참 민망이 그지없는. 생생하게 기억하시겠네요. 대통령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 검사들에 대한 따뜻한 시각이 있었고 예. 적어도 법조 후배들인 검사들과 이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면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역량, 동력이 만들어질 걸로 생각하셨는데 뭐 작정해서 나온 대표 선수들이었죠, 검사들이. 궁금한 것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수준에서 당시 청와대, 그러니까 검사의 대화가 있고 난 이후에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때 의원님은 물론 민정수석은 아니었지만, 예. 10년도 훨씬 더 지난 얘기인데, 예. 확실히 그 질문지대로 안 하시네요. 네. 그 당시 민정수석께서 지금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예. 예, 이제 과거의 일이고요. 근데 저기 다이어리 들고 옆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당시 청와대 검사와의 대화 이후에 청와대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간략하게. 역시 검사들, 노무현 대통령께서 믿었던 검사들이 그 검사들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어떤 자조도 있었습니다. 선의가 선의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예, 뭐 요약하자면. 예. 그렇군요. 또 하나 저희가 윤석열 검사의 임명에서 그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고검장급인데 한 단계 아래인 검사장급으로 바꿨다. 네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인사를 발표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고검장은 말 그대로 이제 검찰총장으로 가는 바로 밑에 보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고검장으로 이제 그렇게 인사가 개편이 되면서 너무 과도화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면서 서울중앙지검 중심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 수사가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을 다 했느냐 하면은 또 뭐 해결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그런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과도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보직을 하는데 고검장이 되면 바로 검찰총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 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칫 검사들이 과거 정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는 뭐 자신의 보신 인사 문제에 신경 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직급을 낮춰서 보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고검장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검찰총장밖에 없기 때문에 네. 윤석열 검사가 그런 뭐 인사 문제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 하도록 그렇습니다. 해라. 그런 의미군요.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이고. 자, 정윤회 문건 부실 수사. 이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 내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건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되어질 전망입니까? 이제 재조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수석이신데 충분히 뭐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수사가 아니고요. 그것은 뭐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진실 규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아마 박관천 경정 또 한일 경위 이런 분들의 결국은 진술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박관천 경정도 입을 열기 시작했고요. 한일 경위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 거꾸로 그 뒤에 어떤 국정농단의 사례들을 거꾸로 되짚어서 복기를 해보면 정윤회 문건의 본질이 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보기엔 핵심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최대 현안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공소유지하는 거다. 예,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 검사가 특검에서 이 공소유지를 맡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 맡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인사가 그 공소유지를 맡는데 더 도움이 됩니까?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 의한 최순실 등의 직권남용 등의 어떤 기소가 한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검,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최순실 추가 수사를 통해서 삼성 등의 뇌물수수 기소가 한 파트가 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다시 서울중앙지검 2기 특수본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이 기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별개의 재판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 측도 그렇고 삼성 측도 그렇고 다 중복 기소 뭐 이런 등등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즉 직권 남용과 강요와 뇌물이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를 했던 윤석열 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서 대단히 정말 기가 막힌 인사다. 아, 그렇군요. 이것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이제 그 한쪽은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인데요. 이 수사를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귀를 하면 아마도 수사의 미진이 드러날 것이고, 이 부분이 국정농단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수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기업에 관련돼서는 짧게 말씀하셨는데 기업 관련 수사가 추가적으로 뭐가 있나요? SK 부분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아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롯데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첫 공판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특히 뇌물수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판사 출신으로서 재판 전망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뇌물수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직권남용과 강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 그건 탄핵 재판이었고, 예. 이 뇌물수수 부분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소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성신약 그 회장님의 진술이 다소 바뀐다든지, 박원호 씨와 같은 전마사회 감독의 진술도 다소 이제 흐릿해진다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은 공소유지에 있어서의 어떤 긴장감이 조금 다소 와해됐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소유지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단디게 아주 이게 나사를 이렇게 세게 조여야 된다. 조여야 하듯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욱 윤석열 검사 임명이 중요해진 부분이 있군요, 이게. 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지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4년 반 동안 이게 나라냐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가장 큰 과정은 역시 특검 수사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특검 수사의 결과가 공소유지가 제대로 잘 되는 것은 19대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법무부 차관 혹은 대검찰청 차장 다른 인사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히. 대단히 내부에서도 신망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질이 뛰어난 그러한 분들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당에 계시니까 다 칭찬하시겠죠. 아닙니다. 이금노 차관은 아시다시피 그 진경준 검사장 특임 검사로서 멋지게 아주 순식간에 잘 해냈고요, 수사를. 그 다음에 봉욱 차장은 자타공인하는 아주 좋은 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네네. 언론을 통해서 꾸준히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데 그 얘기는 그만. 그 얘기는 못 하십니까? 예, 이 정도 하시죠. 그게
본인이 고사하셨나요? 언론을 통해서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아, 전화가 아직 안 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예. 전화만 계속 기다리시는 상태인가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만 그러면 혹시라도 장관이 되시더라도 저희하고 인터뷰를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장장님. 아직 후보 상태라 그러시는지 오늘 인터뷰도 약간 예전처럼 예리하지 못하고. 보다는 지금은 청와대 국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렇지 뭐 다른 사유가 있지 않습니다. 네. 장관 되시면 다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우 드물게 스포츠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현재 U20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있죠. 개막전에서 우리나라가 기니를 상대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해서 월드컵 조직위 부위원장 이분입니다. 차범근 감독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작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팬이거든요. 네. 저도 팬이고. 혹시 저희 뉴스공장을 평소에 들으십니까? 그래서 집사람은 뭐 아주 즐겨 듣고요. 예. 저는 이제 가끔 옆에서 동냥하죠. 가끔, 예. 사모님은 항상 들으시고. 네. 네. 혹시 오늘 방송도 사모님이 꼭 나가라고 하셨나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2000년에 감독님이 중국으로 쫓겨나셨잖아요, 그때. 그랬었죠. 왜 아픈 얘기를 지금 꺼내나요? 그때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 통틀어서 제가 거의 유일하게 차범근 감독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아주 절규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차범근을 아예 죽이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대접할 하죠? 거면 사형을 시키라고 차라리. 그렇죠. 예.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역시 사모님을 통해서. 그때 제가 유일하게 거의 옹호하고 변하고 했었는데 그걸 아신다면은 그 보답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축구 얘기 나오시면 항상 뉴스공장에 나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집에서 강추를 한 것 같은데요. 강추. 강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U20 부위원장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글쎄 뭐 대회를 알리고 이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홍보가 잘 홍보하시는 건 못 제 봤는데요. 역할인데요. 예. 이 참 공교롭게도 이 지금 FIFA U20 월드컵 대회가 굉장히 큰 대회인데 예. 대회 전에는 최순실 사건으로 계속 가려가지고 예선전 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를 좀 했어요. 우리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맞춰지면 이제 좀 홍보가 좀 잘 되겠다.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맞추고 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떠가지고 이게 지금 대회가 계속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 한국 경기 빼고 나머지 10,000명도 지금 안 오는데 뭐 뉴스공장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 방송이 뭐 인기가 되게 좀 많다고 여기를 그냥 부득부득 한번 나가서 홍보를 좀 하라 그래서 오늘 그래서 좀 나왔습니다, 제가. 아니, TV로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는 꽉꽉 찼던데 다른 경기는 아직 안 찼습니다. 그렇죠. 한국 경기는 뭐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제 수원 뭐 일본 경기도 남아공하고 일본하고 했죠. 경기 상당히 재밌고 좋았거든요. 많이 안 왔어요. 지상파가 중계를 안 하더라고요. 케이블에서만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까? 글쎄 뭐 아주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홍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홍보를 하러 나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우리 좀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도 팬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 속에 크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대회를 거쳐서.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줬습니까? 축구가. 우리 청소년들을
지금 그렇게 응원을 해 주시면 우리 팬들한테 돌아가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U20 대회가 시작된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재밌습니다, 경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예, 이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전보다. 이 첫 경기 기니하고 3대0으로 이겼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팀의 수준을? 글쎄 생각했던 것보다 기니가 예. 굉장히 능력 있고 잘하더라고요. 초반에 상당히 경기 진행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러나 뭐 신태용 감독이 팀을 맡아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첫 경기 어쨌든 우리 이승우 선수가 기대했던 대로 첫 골을 열면서 뭐 마지막 이제 3대0으로 이겼는데 아주 시작을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자신감이 앞으로 레이스에 많은 그 영향을 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 대회 해방꾼이 대통령이라고 하셨는데 이승우, 백승호 굉장히 주목받는 선수들이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승우, 백승호 선수는 사실 우리 축구상 출신들인데. 네. 그래요? 그렇죠. 차범근 축구교실 출신입니까? 아니, 축구상을 받았던. 축구상을 받았던. 차범근 축구상을 받았던. 미리 알아보고 감독님 주셨군요. 뭐 그 위에 황희찬 선수도 지금 잘하고 있고. 이승우 선수는 사실 저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인데. 그렇죠. 상당히 좀 뭐랄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선수예요. 우리나라 기대감을 한껏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수죠. 우리나라 축구 스타일하고 좀 다른.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좀 우리 대충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선수들의 경우는. 근데 이 선수는 하도 톡톡 튀니까 뭐가 일어날지 뭔가 이렇게 왠지 기대감이 일어나는. 실제 뛰어다니는 장면이나 드리블 하는 걸 봐도 예상과 다르게 합니까? 그렇죠. 전문가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측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골이 나오고 그런 플레이가 나오니까 상대 수비를 한 번에 허물어뜨릴 수 있고 그건 뭐 이제 대스타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승호 선수는 둘 다 이제 바르셀로나 출신. 백승호 선수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좀 적었거든요. 예.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키가 컸어요. 예.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신체 리듬이 조금 깨지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감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그날도 우리 세 번째 골을 넣을 때 골키퍼 나올 때 아웃사이드로 돌려서 문으로 넣는 그런 장면은 정말 제가 보더라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감독님은 그런 골 못 넣으셨어요? 저는 그런 재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 U20 팀의 전체적인 기량 조직력으로 볼 때 대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팀이 어디까지 갈까요? 물론 이제 지금 U20 대회에 한국 빼고 23개 팀이 뭐 한 팀이라도 이렇게 얕볼 수 있는 팀은 없죠. 다 능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기니 우리 조가 아주 죽음의 조 아닙니까? 또 실제로 잉글랜드 아르헨티나전을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에 3대0으로 지긴 했지만 역시 만만한 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예선전을 잘 넘기면 뭐 이미 조 추첨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뭐 4강 이상 성적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항상 전통의 라이벌인데 일본 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일본 경기 있었는데. 일본 기량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는 좀 더 파괴력이 있고 글쎄 어쨌든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미들이 강하다 항상 일본은 여전히 그런가요? 수비에서부터 공격을 전환해 가는 그런 플레이가
뭐 요즘에 선진 축구에게 점유율 축구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그런 축구를 하고 있고 좀 마무리 과정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얕볼 수 없는 우리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 것 같은데 제 기억엔. 글쎄 이제 우리가 저기 홈이니까 네. 뭐 지금과 같은 그런 기세라면 전 뭐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 U20 이야기는 일종의 이제 저희 미끼죠. 미끼고 본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가 말이죠. 21골을 넣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온 언론에서 이제 뭐 차범근을 넘어섰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사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또 모신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 요새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엄청 많이 받으시죠. 공식적으로야 예.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네. 이름을 자꾸 이렇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들춰주니까 너무 좋아요. 손흥민 덕분에 차범근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예. 그 숨겨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감독님의 과거의 그렇죠. 업적을 계속 그렇죠. 드러내줄 것이다. 혹시 차두리 코치 또 밖에 나와 있는데 이 대화는 참여할 수 없을까요? 글쎄 뭐 제 3자가 아무래도 좀 보는 그러니까요. 당사자보다는 그래도 밖에 계신데 저희가 들어오실래나 안 들어오실래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질문을 할 생각이거든요. 이야 이거 오늘 아니 차 운전하고 오셨는데 오신 김에 놀면 뭐 하나요? 네.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오신 차두리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면 차범근 선수가 뛴 분데스리가하고 손흥민 선수가 뛴 분데스리가의 차이점. 이거는 이제 분데스리가에 뛰어보셨잖아요. 네. 선수 시절에. 그래서 평가를 좀 해주세요.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이고. 네. 근데 옛날이다 보니까 이제 이 용병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각 팀마다 외국 선수는 3명밖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2명. 2명. 네. 합의해 주시고 2분이. 2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팀마다 정말로 엄선을 해서 최고의 용병을 뽑았었죠. 네.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게 굉장히 조금 많이 룰이 그래가지고. 완화가 돼서 이제는 독일 선수가 거의 없는 팀들도 있고 베스트 11 중에 네, 이렇게 여러 각 유럽 각지에서 선수들을 끌어서 이제 선수를 구성하다 보니까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아버님이 독일에서 뛰었을 당시에는 용병 선수라고 그러면 이제 외국 선수라 그러면은 굉장히 가치가 높았었죠.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래요? EU 선수들도 지금은 외국 저걸로 안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통합해서 딱 둘만. 딱 둘만. 그래서 최고의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죠. 들어가기 어렵죠. 아시아 지역 선수는 뭐 더더욱 들어가기 어렵고. 분데스리가에서 주전으로 뛴 최초 한국 선수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문을 연 선수죠. 경기 골을 넣는 난이도로 보면 어떨까요? 당시 뭐 전술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했을 텐데 골을 넣기가 더 힘들었다. 아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좀 하시네요. 네네 일단. 전 골 많이 안 넣어봐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두 선수는 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이렇게 다른 세상 선수들이기 때문에 흥민이가 1년 동안 넣었던 골이 제가 독일에서 10년 통산 넣었던 골보다 더 많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이 아버님 때보다는 템포가 빨라졌죠. 거칠어지고 어느 시대가 더 어려웠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아시아인으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던 거고 지금 손흥민 선수도 똑같이 아시아 선수로서 또 세계 탑 리그에 가서 탑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사실 주말마다 경기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토트넘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선수들 사이에서 거기서 주전으로서 계속해서 선발로 나와서 경기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 그것도 넘어서서 이제 골까지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거는 정말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이제 맨투맨 수비를 해가지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골을 넣기 더 어려웠다 그때가. 그렇죠. 따라다녔거든요. 태클도 더 심했죠 그때. 그래가지고 하도 나를 잡아뜨려가지고 이제 슈투트가르트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 슈투트가르트의 센터업이 카라인드 페어스터라고 국가대표 독일 국가대표 맨투맨 수비수거든요. 나를 한 10번 정도 잡아뜨리더라고요. 한 경기에서? 네. 그래서 태클 한 번 딱 했더니 옐로 카드를 나한테만 내밀더라고요. 상대가 한 거는 옐로 카드를 안 주고요. 그게 10년 동안에 제가 딱 옐로 카드 하나 받은 게 바로 그때 사건입니다. 10번 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한 번 했는데. 그러니까 심판 판정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불리함이 있었다. 그리고 맨투맨. 독일 국가대표하고는 아무래도 우리하고는 좀 그런 어딘지 모르게 그런 게 좀 있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맨투맨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었죠. 훨씬 더 골 넣기가 힘들었다. 그렇죠. 공격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의 골이 훨씬 더 가치가 순도가 높은 것이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 골 수도 비교해 보니까 그때보다 요즘 골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이제 뭐 그 부분 좀 저도 이제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조금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제 본래 유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대회가 있잖아요. FA컵도 있고 리그 경기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있기 때문에 이선은 가장 먼저 치는 게 이제 리그에서 넣은 골이 가장 중요하게 쳐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사실 FA컵 같은 경우는 1회전에서 약한 팀을 만나기 때문에 몰아넣기가 가능하거든요. 아마추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FA컵 이제 지금 챔피언스가 커졌기 때문에 뭐 좀 또 저게 있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서 넣은 골이 사실 그 공격수의 가치를 가장 많이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안 깨진 거죠. 아버님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나를 때문에. 흥민이가 그걸 또 동기부여 삼아서 그 기록마저도 깨서 아버님이 자꾸 좀 이름이 올라가고 다시 어린 친구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도 차범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당시 분데스리가가 세계 최고의 리그였다라는 말들을 지금은 하잖아요. 사실인가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우에파 4강전에 다 독일 팀이었어요. 네 팀이 다. 지금으로 치면 챔피언스 간접적으로 그렇죠.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4강이 다 독일 팀이었군요. 네. 세계 최고의 리그 맞아요. 그렇군요. 거기서 리그에서는 골을 아직 손흥민 선수가 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뭐 조만간에 깨질 거예요. 왜냐면 나는 26살에 가서 한 36살까지 공격수로는 내가 한 6년 반 정도 뛰었고 나머지 이제 수비 쪽으로 내려와서 넣은 거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19살에 가서 지금 26 지금 뭐 한참 좋을 때니까 충분히 넘어갈 수 있죠. 계속만 뛴다면. 골을 넣을 때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하십니까? 넘어가지 마라. 아니. 그게 섭하게 그런 만약에 감독님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때의 기량으로 지금 현재 EPL에 가면 어떨까요? 일단 아들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 기량과 그때 스태미나 그때 피지컬로 지금 EPL에 간다. 플레이 스타일은 굉장히 EPL하고 맞는 플레이 스타일이죠. 스페인 쪽보다는 EPL 쪽하고 굉장히 어울리죠. 스피드가 있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이렇게 돌진해서 나가는 그런 공격수이기 때문에 뭐 흥민이
만큼은 손흥민 정도는 예. 하지 않았을까. 예. 자, 그럼 직접 선수로 뛰신 아버님이 손흥민 정도야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손흥민이가 잘하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고 예. 그 당시에 내가 두 자리 숫자를 넣으면서 야 정말 이 동양에서 와서 이 두 자리 숫자의 골을 넣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너무 쉽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 쉽게 하고 있잖아요. 샘날 정도로 쉽게 골을 넣더라고요. 샘 난다는 얘기를 드디어 하셨군요. 나는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예. 앞으로 뭐 저는 훨씬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고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감독님 그 전성기 기량으로 지금 EPL 가면 내가 얼마나 넣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글쎄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보시죠. 솔직히 안 해봤는데 예.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 좀 해볼게요. 손흥민 선수 정도는 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지금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셨고. 손흥민 선수하고 자꾸 거론되니까 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보시면서 저건 나보다 잘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시다가 아니면 저건 아직 나한테는 안 돼. 이런 거 있었습니까? 아니 손흥민 선수는 우선 나는 경기장 나가기 전에 예. 늘 이렇게 겁이 있었어요. 공포감이 있었고 이렇게 두려운 리그에 대한. 근데 그런 게 우리는 손흥민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한 아시안이고 예. 네. 내 편을 들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죠. 한국 관객도 없고 상대는 우리보다 항상 잘한다는 전제를 깔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몰아치기 또 골을 잘 넣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근데 우리는 또 그래서 이제 동양적인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런지 골 한 두 골 정도 넣으면 또 세 골 이렇게 하면 쟤네들이 뭐 좀 또 좀 욕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입을까 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좀 밀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진짜? 그게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공격수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욕심들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유럽에 가 보니까 이제 뭐 하나 조금 이제 얘기한다면 예. 손흥민 선수가 헤딩을 조금 더 잘하면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헤딩은 나한테는 안 되더라. 헤딩으로도 많이 뭐 그렇게 뭐 얘기할 건 없고. 제목이 나왔는데 손흥민 헤딩 나보다 부족해. 헤딩은 안 돼. 그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선수였던 분으로서 보시면 어때요? 두 선수만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장점과 단점을 손흥민과 손흥민은 이걸 가졌는데 이건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인 것 같아요. 아버님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절제되고 뭔가 이렇게 자유분방한 모습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공격수들은 지금 보면 자유분방한 모습들이 있어야 조금 이승우 선수처럼 아니면은 지금 뭐 외국에서 많이 보는 그런 선수들이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성격의 자유분방함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성격 차이다. 골 넣고 나서 세레머니를 보더라도 그렇죠. 완전히 달라졌죠. 아예 뭐 오늘 감독님 생일이세요? 나 이거 보고 알았어요. 앞에 모니터 보고 바빠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생일이신데. 야. 그런데 오늘 저하고 우리 딸이 같이 생일이 같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모니터 나와서 알았네. 그럼 좀 다소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생일로 준비한 건 없어요. 날고 봤더니 생일이시라고. 유럽 리그 98골.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제가 보기엔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넘을 수 있을 거라요. 나이로 봐서는 뭐 충분히. 두 골을 왜 안 넣고 오셨어요? 100골 넘기고 오시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널티 킥이라도 좀 차고 그 두 골을 좀 채웠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필드골로 거기다 넣으셨죠. 이게 저는 사실 98개 뭐 이렇게 요즘에 막 통합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냥 98골이 그냥 내 골인 줄 알았는데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좀 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페널티킥이라도 하나 달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내가 좀 차고 100골을 채우고 올 거라는. 저도 왜 이거
100골 안 넘었을까? 이거 최근에 깨졌잖아요. 몇 년 전에. 깨졌죠. 오래전에 네. 깨졌죠. 제가 오늘은 시간을 짧게 모시는데 앞으로 축구 얘기하면 가끔 나오시죠? 글쎄, 저 안 불러주셨잖아요. 딱히 다른 방송에서 딱히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코치가 계시니까. 이 U20 팀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분위기가 첫 게임. 그런데 성인 대표팀은 어떻게 해요? 차두리 전 코치님. 이제 뭐 월드컵 가는 과정인데 굉장히 네. 조금 뭐 우리가 뭐 바라던 대로 쉽게 가지는 않지만 저는 분명히 러시아 월드컵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잘 준비해가지고 월드컵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A 대표팀 예. 응원을 좀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럼 기를 좀 살려줘야 잘할 수 있어요. 지금 기가 많이 좀 죽었죠. 네. 다른 거는 가장 필요한 게 지금 그겁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잘한다고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거는 좀 한쪽은 감고 봐주시고 좀 약간 좀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잘한다 그래 선수가 사기가 사는데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비판만 하면. 많이 좀 응원 좀 해 주십시오. 불안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번에는. 일단 무조건 좀 응원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게 제일 최고입니까? 네. 잘 안 될 때는 뭐 응원이 최고입니다. 무조건 잘한다고 좀 칭찬을 해줘야 네.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신바람 나서 하죠. 실제 그래요? 선수로 뛰면? 선수로 뛴 지 별로 오래 안 된. 그럼요. 네, 선수들은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뭐 평가전이나 그런 경기 모습과 또 실제 예선전 경기를 들어갔을 때 하는 경기는 또 틀리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예, 그런 선수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기사도 보고 뭐 다 하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인 바람이 계속 좀 불어야 선수들도 신이 나요? 신도 나고 마음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해서 경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막 꼭꼭 집어서 선수 이름 누구누구 지적해가지고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면 선수들이 굉장히 위축됩니까? 위축되겠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 플레이에 영향을 줘요? 실제? 그럼요. 잘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 잘 못할 때 자꾸 그런 지적을 받으면 자기 몸이 굳어요. 그러면 플레이가 잘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짧게 마련했네요. 두 분이 나오실 줄 모르고 안 그랬으면 1시간을 뺐을 텐데 U20 대회가 며칠 더 남았으니까 6월 11일까지 있거든요. 예. 이제 내일은 한국 경기 전주에서 예. 아르헨티나 아니죠. 잉글랜드하고 있죠. 그 첫 경기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또 찾아주셨는데 내일도 뭐 많은 팬들이 뭐 찾아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다른 경기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축구 이야기 나올 때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오실까 합니다. 그 슈레더 독일 총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방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국의 발전과 우호 정진이어야 하지만 나는 차분부터 만나고 싶다고. 네, 그런 레전드 차범근 감독님 그리고 차두리 코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민원연이 쭉 해왔던 활동, 네. 네, 그 감시의 포커스들이 있었는데 네. 그 포커스에 걸린 지난 2주간의 언론의 어떤 변화나 혹은 예. 문제점 한번 짚어보시려고 나오신 거죠? 예, 보통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렇죠. 해서 대체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데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MBC와 TV조선이 두 방송사가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노골적으로
그 대통령 행보에 대한 발목 잡기를 시작한 것이 아주 많이 눈에 그 걸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미주알 구주알 따져보자면 진짜 사례가 많은데요. 네. 여기는 항상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예, 뛰어야 위주로.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가장 먼저 세월호 참사 재조사를 문 대통령이 지시하자 TV조선에서 앵커 칼럼으로 그 세월호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인양도 되었고 이것이 참 대단하다. 재조사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그 세월호 재조사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TV조선에서는 세월호는 재조사 필요 없다. 예. 네. 그리고 또 15일 앵커 칼럼에서는 문재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화라는 이상을 추구하다가 도랑에 빠질 것이라는 그런 그 내용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모양새는 충고인데 내용은 겁박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네. 이건 보수 매체의 일관된 스탠스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의경 기사예요. 이 앵커 브리핑이라는 그 손석희 사장의 그 보도와 굉장히 비슷한 흉내낸 기사인데요. 네. 아무리 주장을 담는 의경 기사라 하더라도 근거는 정확해야 하는데 이 보도 두 가지가 모두 근거가 굉장히 자신들이 보고 싶은 내용만을 가져다 인용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보도에서는 스웨덴, 에스토니아호는 인양을 하지 않았고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해서 선체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영원한 안식처로 선포했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세월호 6월 찾지 말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냥 예. 물속에서 영원한 안식처로 그냥 두게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맥락처럼, 선진국인 네. 스웨덴조차도 그렇게 했다. 굉장히 성숙한 행동을 했다. 이런 식이었고요. 성숙했다 그게라고. 네, 그다음에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은 분명히 취임사에서 워싱턴, 베이징, 도쿄도 가겠다고 먼저 말한 다음에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평양에도 가겠다라는 부분만 부각해서 그 앵커 브리핑에서 말하거나 미사일 도발 이후에 우리 정부는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TV조선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딱 이 두 마디만 잘라서 읽어주고 자막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만 가겠다고 했다는 식으로 그 뉴스만 보면. 네. 그렇지만 그렇게 북한을 갈 때 이 대화하겠다고 이상을 추구하다는 또랑에 빠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자사 논리에 맞는 팩트만 발췌해서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앵커 브리핑을 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앵커 칼럼이네요.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이후에 TV조선에서는 그 문 대통령의 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약속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노동계가 무리한 떼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을 담은 프레임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민정수석이나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등에 대해서 그 새 정부 인사가 나올 때마다 맥락이 아닌 일부만 강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비난하는 이런 보도 행태들도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들어서 나온 프레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03년 검사들의 대화를 보여주면서 이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복수를 하는 거다. 네. 복수 프레임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예, 그게 이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된 내용인데요. 그 지금 MBC에서 그 보도가 나왔거든요. 문 대통령과 검찰 개혁 못한 게 한이라는 12일자 보도였어요. 근데 이게 문 대통령의 개인적인 악연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프레임입니다. 감정적으로 정치적 보복을 한다 이런 이렇게 그렇죠. 읽힐 수도 있는 뉘앙스네요. 그러니까 MBC는 검찰 개혁이 시작도 하기 전인 그 12일에 문 대통령이 개인적 정치 보복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미리 내놓은 건데요. 매우 자의적이고 모욕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기대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1위예요, 1위. 그러니까요. 1위인데 네. 그게 검찰 개혁이 이게 사실은 2003년대에 당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하는 뉘앙스로 보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현재.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문 대통령이 당선된 뭐 그 배경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선택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애써 지금 감추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프레임도 나오고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을 강조해놓고 왜 검찰 개혁을 하냐?
라고 주장하는 그 야당의 주장이 있거든요. 검찰들도 이런 주장을 하죠. 근데 이것을 지금 언론에서 강조하, 특히 TV조선과 MBC에서 이 주장을 계속 따라서 읊어주는 이런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의 반발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뭐 어떤 조직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지금 검찰 개혁은 이게 국민들 여망이 담긴 개혁 1번인데 그렇죠. 그거를 검찰 내부에 불만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거의 양쪽 다 비교해서 예. 개혁의 대상이 되는 쪽에서의 불만을 제3자 비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방송사들의 가장 큰 보도 행태, 그 검찰 개혁에 대한 특징 첫 번째 가장 나쁜 것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사실상 검찰 내부의 불만과 야권의 비난을 너무 주요하게 많이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지금 보니까 검찰 내부의 불만과 야권의 비난 보도가 19일부터 20일 사이에 MBC가 3건, TV조선과 채널A가 각 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타사에서는 KBS가 0.5건 있었을 뿐이고요. 다른 방송사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MBC, TV조선, 채널A가 이런 내용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보수 진영이 최근에 이제 대통령님께 계속 올라가니까 보수 진영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변변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예. 같은 게 작용한 것 같고 저는 뭐 야권의 비난을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건 이해가는데 검찰 내부의 불만을 예. 이게 뭐 제3자의 무슨 논평처럼 네. 전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네. 윤석열 지검장 인선 자체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게 지금 검찰 내부의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마치 그 내부의 주장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계속 보도하고 있는. 자기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 나가겠다고 하니 그 내부적으로는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검찰 내부의 반응이 아니라 마치 전문가들이 따로 제3 그렇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보도가 되니까 예. 그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검찰개혁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까 여기 방송에서 많이 나오던데 그런 식의 내용들 있잖아요. 검찰개혁을 얼마나 국민들이 원하는지 윤 지검장이 마주한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보도는 MBC나 TV조선 채널에 의해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왜 이런 인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렇죠. 그런 해석이 없는 거예요. JTBC가 6건, SBS가 4건 보도하는 동안 그 MBC, TV조선, 채널A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보수 미디어가 굳이 검찰 편을 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 정부가 이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인기가 이러다가 이제 보수 전반적인 토대가 무너질까 하는 우려가 작동한 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TV조선도 과거 그 정윤회 문건인데 검찰 공격 많이 했거든요. 예. 문제 많다고. 네. 근데 검찰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정부를 때리는 데 필요한 그렇죠. 소재로 쓰는 거.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윤석열 지검장의 그 절차적 정당성, 인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보도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이렇게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을 옮겨가지고 내부 뭐 게시판에 있는 글들도 옮기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도하는 것까지는 또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팩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TV조선이 19일에 검찰 파격 인사와 야당 반응이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지검장 승진 과정 전체를 조목조목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등 인사에 관여한 당사자들이 그 직후 사표를 내서 논란이라고 이렇게 평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인사를 수용할 수 없어 항의성 사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은 건데 이게 아니라고 이창재 전 차관이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네. 돈봉투 만찬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느껴서 사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 사실은 또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게 장관 대행이 제청을 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네.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무시했어요. 그런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 균형이었으면
이면 최소한 똑같은 비중으로 각자의 논리를 가장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네. 또 않고 있다고 이제 지적하시는 거네요. 이런 행태는 이제 MBC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주장을 매우 자세히 다루면서 그 인사 과정에서 절차상 법 위반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객관적인 멘트로 강조하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번 인사의 절차적 하자 운운하는 이런 주장들은 굉장히 뭐랄까 팩트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검찰의 독립을 강조해놓고 왜 검찰 개혁을 하냐 이렇게 계속 따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요. 예. 독립시켜준다고 그래놓고 독립을 보장한다고 그래놓고 왜 개혁을 하느냐. 얼핏 들으면 그러면 이 말의 핵심은 스스로 개혁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모순이 되는지.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그러면 개혁의 대상자를 그냥 놔두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죠. 이게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못 해왔기 때문에 못 해왔던 부분을 개혁하겠다는 건데 이게 교묘하게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독립시켜주면 되는데 왜 독립 안 시키고 계속 개혁한다고. 건드리고 있냐 이런 말. 인선만 해도 그것은 그 경찰 개혁의 그 개혁이다. 이것은 수사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다음 주에 한 걸음 옆으로 더 들어가고 있어요. 옆으로 더 들어가고 있어요. 검찰 내부망 대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서명 요구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이게 거의 지금까지는 검찰 내부에서 반발에 타이밍이 워낙 좋아. 검찰의 조직형 시절에는 모든 단위에 이번에 그런 게 없어요. 윤석열 검사라고는 상징 워낙 타이밍이 잘 때려서. 자, 다음 순위. 이완규 부천지청 노무현 전 대통령 검사와의 하다고 합니다. 네, 결혼했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이제 4시 59분쯤 평안 미사일 한 발 발사했습니다. 저는 꼭 일주일 만이고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흘려선 국무장관 동안 밥 먹고 하는데 안 먹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체제 보장하고 이제 다만 새 안보 라인이 어떻게 말로 안전 보장은 필요 없고 떠보는 목적이었지 않았을까. 협상 강력한 상태로 나서겠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했습니다. 문 대통령 오늘 하루 연차 내고 머물렀는데 북한의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받습니다. 휴가였어요? 네,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 휴가가 그중에 하루를 정식 여기서 웃음이 빵 터졌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연차가 제가 보기에는 꼼꼼하니까 꼼꼼한 내 휴가가 어떻게 돼? 전 거의 틀림없이 규정을 지져봤겠죠. 대통령이 아무 거니까 뒤져봤더니 그래서 하니까 그럼 그중에 하나를 보거든요. 굉장히 좋은 메시지인 거예요. 룰을 따르고 연차 써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이 얘기 나오니까 제 나름 시도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례적 리얼미터하고 만나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상징을 잘 다룬다는 왜냐하면 검찰 개혁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위원회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 검사라고 하는 상징으로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죠. 국가 보훈처라는 국민에게 국가에 여기 이제 피우진 유방한 가슴 당했다가 국가를 군에 복귀했단 말이죠. 퇴출시켰어요. 보다 국가 보훈의 정한 말이죠. 이것도 상징. 들이 이런 레이어로 담고 있어요. 지역 안배나 서열, 탕평, 파괴나 격식. 말로 설명하지 않는데 이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정문으로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이거 언론에 잘 안 그리고 합창단 있잖아요. 합창단이 다 선발됐어요. 일부 안 따지는데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람이 안철수 후보 지지한 아니면은 5.18 희생자가 그다음에 야당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걸 달지 못하게 했다. 담고 있거든요. 한 힘이 되는 게 창조경제. 이거 아직도 2주 지내는데 이제 그거를 1, 2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가 그래서 소양에서 나오는 거라고. 인문학 정치를 하고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식의 정치가 계속되면 이 기존 문법으로 상대하기 이렇게 계속 헤게모니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 3구 이 보수의 표를 주는 우리 운동권이고 그다음 성공의 이미지를 좀 운용한 진보. 사실이 아니든 이미지지만 성공하고 세련되고 이런 진보 보수에서 항상 진보가 이 강경화 윤사들을 통해서
굉장히 쿨하고 세련 정의로한다. 이런 이미지 있는 거예요. 사람 하면은 꼰대스럽다. 능글능글 맞다. 하다. 여성을 비하 떨어지게 돼 있어요. 상징 투쟁에서 이기고 있어 제가 보기에는 정부 스타일을 보수가 여야 한다. 지구 큰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견제 균형이 있어야 돼. 이렇게 나가는 정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당이 이번 정부를 제목 정도. 네, 문재인 대통령 차사라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서대강 제주 문제는 계속 제기했으니까. 넥슨이 강남 땅 거래 사실을 알았다라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 확보하고도 합니다. 넥슨. 그렇죠. 네. 이거 재수사가 되겠네요. 이런 뉴스들이 있고요. 하여튼 인문학적 정부다. 상징투쟁에서 깎는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징투쟁에서 이길 수 안 깎는 게 예. 여기서 끝내 대통령 열미터 권수 안녕하십니까?
분들도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41%가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지수네요. 네.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무려 95%가 잘한다고 긍정평가를 했고요. 불과 3%만이 잘 못한다고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대구 경북이라든지 보수층이라든지 그 연령대별로는 어때요? 예, 연령대별 같은 경우도 60대 이상 같은 경우도 긍정평가가 더 높았는데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10명 중 7명 이상인 73%가 긍정평가를 했고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홍준표 후보를 찍었잖아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도 71%가 잘한다고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뭐 지금 초반이긴 합니다만 뭐랄까 기선제압. 네. 기선제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상징 효과 때문이라고 보는데 여간 이렇게 이게 점점 그 문화적 헤게모니 대결에서 이겨가고 있다는 게 보수 입장에서 굉장히 단순히 선거에서 졌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문화적 헤게모니를 지어간다는 건 이제 상대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무의식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쪽이 더 세련되고 이쪽이 더 멋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무의식과 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은 지금 스타일을. 자, 보통 2주 차에는 다른 정권, 그러니까 리얼미터 데이터나 다른 여론조사 데이터상 대통령 취임 2주 차에는 보통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보통 떨어집니다.
2주차 정도 됩니다. 예. 그 지금 오늘 자세하게 준비는 안 해왔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두 번째 주에서는 소폭 떨어졌고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박근혜 전 그 정부에서도 두 번째 조사에서는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아, 리얼미터 그때는 없었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혼나시군요. 아니 저는 전반적으로 취임 직후에 네. 여타 정권의 지지율이나 여타 정권의 취임 직후 올라가나 하락하나 이 통계도 좀 알고 싶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갤럽은 있잖아요, 자료가 그죠? 있는데요. 예. 예, 저희들 자료가 있는데 오늘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하셨고요. 다른 조사 사안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지도가 높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한 2주차 흐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 대통령의 행보가 뭐였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기억하실 겁니다. 꼬마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사인해 주려고 책가방 여는까지 다 기다려가지고 아이들 소통 홍보를 많이 꼽았는데 여론조사상에서는 검찰개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적폐청산과 개혁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요 여론조사에는 말이죠. 네. 물론 그 쪼그리고 앉아 사인하는 거 파격 소통 행보 이것도 마음에 들어왔지만 이런 여론조사에는 아무래도 검찰개혁 이런 거를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항을 설계를 할 때 저는 꼬마 앞에 쪼그리지 앉아가지고 대통령 시간을 한 3분 5분 정도 뺐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것이 1위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인상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이제 검찰개혁 이런 걸 해야죠. 그럴듯하잖아요. 그건 총수님 생각이고 어쨌든 1위가 예상 외로 검찰개혁 등 적폐청산과 개혁 행보가 1위로 나타났는데 그 취임 직후에 1순위 개혁 과제가 뭔지를 물었습니다. 일치하는 결과인데 역시 검찰개혁이 1위로 나타났고 정치개혁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각 당 지지도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예, 문재인 효과로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3.3%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지도요? 예, 2014년 3월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최정치 연합과 합당 이후로 50%대 초중반으로 오른 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67%까지 올랐고요. 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12%대로 호남에서 떨어졌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대구 경북에서도 38%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40%에 육박했고요. 1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층에서 28%를 기록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36%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은 12.4%로 2주 연속 하락했고요. 국민의당 역시 7.7%로 떨어졌는데 2주 연속 한 자릿수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역시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각각 6.8%, 6.6%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9.6%를 기록했는데 3.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역시 문재인 효과로 인해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지지층이 민주당 쪽으로 쏠린 결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조사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무선 80%, 유선 20%,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을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취임 2주차 지지도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등 다른 후보를 투표한 국민들 대다수도 문재인 정부의 초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도 나타났는데요. 지난주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인수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취임 직후에는 전망을 물었고 취임 2주차에는 그래도 현재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했습니다. 처음 조사인데요. 10명 중 8명 이상인 81.6%가 잘한다는 긍정평가를 했고요. 반면 10.1%만이 잘못한다고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전 정부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81.6%의 긍정평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4주차에 취임하셨을 때의 첫 번째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4.8%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6.8%포인트가 더 높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유난히 낮았어요. 네. 유난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비교를 해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76%였습니다. 5.6%포인트가 더 높은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2주차 물론 인수위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 긍정평가가 높이 나온다. 네. 언론과 이제 허니문 기간인 것도 있겠지만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징으로 기본적으로 대중에게 정서적으로 어필하다 보니까. 네네. 저는 이 긍정지수 계속 상당 기간 동안 올라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주목할 점은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41.4%의 득표율을 올렸고 나머지 한 60% 같은 경우 투표를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정수행 평가에서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또한 대다수가 지지를 하게 됐다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유승민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78%가 잘한다는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78%면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상당히 한 4명 중 3명 이상이 유승민 후보를 찍었던 잘한다고 평가를 했고 안철수 후보 투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75%가 긍정평가를 했고요. 하나 더 볼 것은 홍준표 후보를 찍었던
안녕하세요. 2017년 5일 밑으로 주저앉고 훌쩍 넘고 폭격설 때문에 세면 사재기를 한다. 그러든 북한을 때린다. 그리고 안철수가 되면 홍준표 되면 그리고 축하 전화는 없다. 지난 한 언론사 문재인 당선을 가상으로 그리며 이번 선 존망이 걸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문재인은 안 된다는 거죠.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 홍석현 틸러슨 국무장관 대북 군사행동죠. 도록 친부로 치러왔습니다. 그 보수가 아니면 우리 한 달 전 이 실제 그 시간을 직접 겪은 협박이 얼마나 사기였는지 기억해두기 위해서입니다. 팔이 벗어나서 된 진보 보수의 대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언론입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매우 힘든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정부 출범 방송 특성상 뉴스를 계속 봐야 분 단위로 계속 쓰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재밌는 뉴스가 많아서요. 볼 좀 힘들어요. 기사가 네, 경제입니다. 경제 분야의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경제자문여행 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외교안보 분야가 눈길끄는 강경화 유엔 사무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기용됐습니다. 안보특보에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임명. 많은 분들이 매일 이제 주말 방송 안 하니까 윤석열 검사 네. 오늘부터의 임명도 넘어가죠.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윤석열 검사만 때 또 대단한 다 잊혀졌어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그죠? 윤석열 검사도 그렇고 장하성 정책실장도 그렇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일반적으로 인사 많으니까 그냥 인상적인 게 뭐냐면 라고 양대 저격수로 김상정 모두 근데 경제 전체 보수 성향에 그리고 되겠죠 관료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청와대 근데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경제 부분에서 보수 중도 다 있다 맞춘 것 같고 후 장관이 이례적인 분이고요. 물론 외교부에 몸을 담긴요. 네, 그렇죠. 여성 국장인가요? 했지만 그리고 실제만 위장 전입하고 네, 딸의 이중 국적 문제가 있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다 언급할 만해 다른 분들은 전부 다 했으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검사 이 인사를 상징하는 출입 기자 은행이에요. 잠깐 들어. 인사 내용을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우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기자들도 다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선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인물도 좋지만 좋았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검사를 내세웠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건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빨리 예전 그 검사와 그때 사실 검찰이 정치권 분위기도 그랬지만 너무 잠깐 컷 하나만 들어. 네. 뭐 언론 대통령님 83학번이다라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80학번대. 저는 내가 동기생이 저기 됐었습니다. 개인적 그거 오늘 거론하는 실제. 네, 2003년입니다.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 멘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대통령 최초로 대화하는 소리자 나오시면서 같은데 무슨 대통령이야. 근데 이제 이 광경 사람이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같은 막강한 이 개혁 문제는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걸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예술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강경화 후보자, 외교장관 후보자도 우선 외모가 제가 보기에도 안 다. 거기 편집장으로 만들어내고 혹은 아나운서 있지 않습니까? 오버랩 됐어요. 그러니까 통상적하고는 좀 적이고 세련문적이고 실제 커리어도 그렇죠. 네, 애써 염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소수자나 난민 인권 문제요. 우리 외무부에서는 대부분 있지. 법 수준의 스탠다드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최초의 외교부. 그리고 정부가 약점을 다루는 딸 위장 전입이 이제 부동산 투기 그 케이스가 아니라고 본 거고. 그분 아들의 군대 딸이라서 또 딸 국적 회복이 밝혔습니다. 그거는 특히 외교부면 그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점은 다 청문회 때 왜냐면
5대 비리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의장 전임이 문제가 됐다고 한 것 같고 그래서 청문회에서 평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되면 막 칭송만 언론을 통해서 갑자기 청문회에서 탁 치고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노련. 인선 발표 나고요. 관련해서 인사다라는 논평 내긴 했습니다. 당연히 청문회에서도 집중공격 하게 되겠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좀 노련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노렸다. 인물도 그렇고. 네, 또 윤석열 자요 이완규 인선지검장이